자, 이게요, 뭐냐면, 작년 고등학교 1학년 고1, 9월, 10월, 그 다음에 3월 요 순서대로 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아마 여러분도 어차피 내일 저기 시험이기 때문에 뭐 문제를 풀어보거나 할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나 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 마치자마자 선생님이 답지는 따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저기 올려드리겠습니다. 독방에.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모의고사에서 문학만 할 겁니다. 오늘 문학을 할 건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그 다음에 고전소설까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보려고 하는데 각각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짚어드려고 해요. 어차피 뭐 화작이나 비문학은 뭐 이제 한 일주일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데 있어서 관점을 조금 나는 넓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글을 좀 유연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초에 그냥 잘 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이제 넓게 보는 시야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라고 하는 작품은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화자와 시적 상황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뼈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 뒤에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보기가 있다. 그쵸? 자, 보기가 있는데 이 보기를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 대한 해설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해설로만 본다라고 하는 건 이 작품을 읽는데 반드시 도움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되게 한 열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그 작품 읽기에 도움 1도 안 되는 보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읽은 이후에 이걸 좀 활용해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작품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보기로 넘어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잘 읽으면 돼. 잘 읽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수준이 너무 높으면 어떡해요? 그런 건 안 나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은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그렇게까지 벗어나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당장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쌤이 요 작년 9월 거랑 10월 거를 보여줄 건데 작년 9월이랑 10월에 현대문학 시가 좀 어렵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질적이긴 할 거야.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걸 바탕으로. 자, 그래서 이 뼈대를 바탕으로 그 뒤에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감정, 내 생각을 넣는 거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돼. 작품을 다 읽고 나면은. 그런데 작품 안에서 읽을 때는 좀 비논리적이더라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최대한 좀 찾으려고 해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별로 안 어려워요. 볼게요. 제목은 위로.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하세요. 나라면 어떻게 읽었을까? 자, 검이란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대요. 옥의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쳐다보기 바르게. 자, 지금 상황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읽으면서 그거는 좀 느껴져야 돼. 자, 그러면 상황 이외에 전달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상황만 잘 떠올리면 돼. 어떤 상황인데 거미가 거미줄을 쳐놨어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 어떤 사나이가 보고 있어. 어떻게? 누워서. 맞죠? 자,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화자가 정확하게 누군지 아냐라고 하면 화자도 누군지 몰라. 왜? 이 사나이가 화자인지 아닌지를 모르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한 존재 있고요. 누워서 쳐다보는데 여기에 거미줄 쳐져 있어. 자, 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날아올라서 그물에 걸렸답니다. 자,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나비는 자꾸 감기기만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 맞죠? 자, 그 모습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미가 쏜살같이 지나가더니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린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요거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뭔데요?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 뭘 드러냈어? 정서를 드러냈어. 드러내는 행동만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맞죠? 그래서 한숨 쉬었는데 이 한숨 쉰 게 어떤 정서인데? 몰라 우리는 아직도. 맞죠? 자, 그 상황에서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잊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다. 위로하려면 뭐 해야 된다?
거미줄을 헝클어 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 위로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화자랑 사나이는 동일 인물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화자는 그것보다 더 멀리 있는 관찰자야. 맞죠? 더 멀리 있는 관찰자인데 정서를 느끼고 있는 존재는 누구야? 사나이야. 그리고 이 사나이를 화자는 뭐 해주고 싶은 거야? 위로라는 행위를 해주고 싶은 거야. 정신 차리고. 자, 위로라는 행위를 할 건데 이 위로라는 행위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식 생겼어요. 거미줄에 나비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사나이가 있어. 자, 그런데 사나이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거미줄을 없애버려야 된대. 맞죠? 자, 그러면 사나이를 위로해 준다라고 하는 건 위로가 필요한 존재겠지. 자, 그러면 이 사나이가 위로가 필요했던 이유가 마치 무엇과도 똑같다? 거미줄에 나비가 걸려 있는 것과 똑같아 라고 하는 그 구조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맞죠? 이 한마디 때문에 생겨나는 거야. 맞지?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사나이는 마치 나비가 거미줄에 휩싸여 있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생겨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이 사나이가 참 갑갑한 상황에 놓여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화자는 뭐 해주고 싶다? 위로해주고 싶다. 그것을 조금 더 해방감을 조금 더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좀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자, 다음 보기 볼게요. 자, 가와 나는 각각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두 자연모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는 다르대요. 그래서 가는 암울한 현실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하며 이를 위로하는 화자의 행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 무엇을 대입하면 됩니까? 이 사나이에 뭘 대입하면 돼? 일제강점기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대입시키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화자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야?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위로를 전달하고 싶어. 어떻게?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걸로. 왜? 우리 민족이 마치 거미줄에 감긴 나비 같거든. 그렇죠? 자, 나와볼게요. 달밤. 달밤이니까 밤에 달빛이 비치겠네. 맞죠? 아닐 수도 있고. 자,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가 보여주겠대요.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보여주겠답니다.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보여주겠대요. 보여주겠답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나였으면 읽다가 여기서 멈췄을 거야. 왜? 여기에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네. 어떤 태도가 드러나요?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해. 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게 다 뭐지? 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맞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게 다 뭐지? 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생각해온 거를 다시 되돌아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 행위는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죠? 자, 그러면 성찰하고 있어. 되돌아보고 있어. 뭘 되돌아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생각해온 거. 그럼 그때까지 생각해온 게 뭔데? 아직 몰라. 맞죠?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여기에서 한 번 더 끊을 것 같아. 문장이 이상해. 자, 읽어볼게요. 자,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냥 내 친구 맞죠?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나는 읽을 때 바로 보이기는 했어요. 여러분들 보이는지 보세요. 자,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내 것 안에 뭐가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외로움이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내가 가진 것에는 외로움이 있어. 라는 말이 일단 첫 번째 내포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두 번째.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될 리라고 해서 미래적으로 표현했어. 맞지? 앞으로 그렇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앞으로 그렇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건 이때까지 보여줬다는 거야? 안 보여줬다는 거야? 보여줬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뭘 보여줬는데? 외로움을.
누구한테? 내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일상적인 문장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이때까지 내 친구 몇몇 그들에게 외로움을 좀 보여줬었어. 그러니까 나는 외로운 존재였었어. 자, 이러고 다시 위로 올라가 봅시다. 누가 와서 나를 부르면 내가 보여줄 건데 뭘 보여줄 거냐면요. 한 그림자를 보여줄 거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그림자의 모습 어떤데? 어른 들판 위를 혼자 걸어가고 있네. 맞죠? 마치 아까 이야기했던 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 마냥. 그래서 나는 이 한 그림자를 화자라고 볼래요. 자, 오랫동안 네 여명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고이춤 어딥니까? 요 옷 안쪽이다.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진짜 옷 안에 남은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겠어? 아니겠지. 왜 이때까지 지금 다 감정, 생각과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었잖아. 이때까지 내가 생각해온 건 뭐였어? 그 다음에 외로움 느낀 거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오랫동안 네 여명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말은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야. 이거 그냥 뭘로 바꿔줄래? 네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뭐야? 네 마음속인데 사실은 네 마음속이자 동시에 뭐도 되는데 내 마음속에 남은 건 무엇인가도 되는 거야. 왜? 아까 계속 내가 가져온 것들, 내가 해온 것들 성찰해 오고 있었잖아. 분명상으로. 맞죠?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요. 두 팔 들고 얼음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비슷한 이미지인데 아까는 조금 달라서 어떻게 얼어있는 들판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뭔데요? 자,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간대요. 그럼 이 상황,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데 중간에 요 다짐 하나 있었네. 맞죠? 자, 요 다짐 이후에 상황이 뭔가 그림이 바뀌었어. 이미지가 바뀌었어.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헐벗은 옷 누구? 나죠. 맞죠? 자, 그러면 그 상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질문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하여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대요. 자, 질문, 이건 우리 아까 많이 캐치했습니다. 맞죠? 질문을 통해서 뭐 하고 있었어? 자기 성찰하고 있었어. 맞죠? 거기에 플러스 자연물의 속성 내면화했습니다. 자, 내면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맞죠? 나의 내면으로, 나의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건데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물의 속성이 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연물이 뭘까? 대답해 주세요. 이거는 무슨 자연물일까요? 읽어보세요. 생각. 저 뒤에 뭔가요? 시험은 뭘까요? 자연물 자체가 시에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달빛이죠. 왜? 자, 내면화라고 하는 건 나의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달빛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두 팔 벌려서 헐벗은 옷으로 내 몸으로 받아들인다며. 맞죠? 그러니까 내 안으로 들이고 있는 건 달빛입니다. 맞죠? 자, 거기에 플러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대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나시 읽으면서 나의 화자가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 나도 그렇게 못 읽었어. 나도 그렇게는 안 느껴졌어. 안 느껴졌는데 보기에서 그렇대요. 맞지? 자, 보기에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대입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대입했을 때 자연물의 속성 내면화. 맞죠? 자, 달빛이라고 했어. 달빛을 내면화한 게 바로 뭐래요? 순수한 삶이래요. 그러면 뭐가 순수한 거겠어? 달빛이 순수한 거겠네. 맞죠? 자, 그러면 앞에 돌아와서요. 이 달빛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순수를 의미하겠네. 그리고 그것을 가득히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내면화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갈래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대요. 어떻게? 보여주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적인 표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의지적인 표현 다음으로 이제
이 순수를 상징하는 이 달빛을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순수한 삶에 대한 희망 또는 의지라고 읽을 수 있는 거야. 이 작품만 봐서요, 이 황동규의 달방을 보고 이 작품은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작품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쓰면 안 돼. 맞죠? 이게 사실 돌팔이야. 그렇게 읽으면 작품을 그렇게 읽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읽으면 끝납니다. 솔직히 그렇게 읽었다가 나도 대학생 때만 했어요. 자, 그래서 작품은 그렇게 읽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하나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그래도 현대문학 좀 잘 읽는다 싶으면요, 요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문 읽고요. 그 다음에 보기 딸려있는 문제 있죠. 먼저 풀어보세요. 사실은 시간 더 오래 걸리긴 하거든,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읽고 제대로 파악하고 풀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다른 문제들을 더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기의 내용은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약간의 방향키를 좀 설정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보기에 배반되는 다른 문제의 보기나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보기에 배반되는 내용은 다른 문제에서도 나오잖아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문제에도 다 적용돼, 이 보기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보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보기를 내 맘대로 읽으면 안 돼요. 내 식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이 보기를 내 식대로 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잘 읽어야지. 본문 잘 읽어야죠. 자, 이러고요, 잠깐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뒤에 낙엽송이라고 하는 지문이 나오는 파트가 있거든요. 이거 작년 고1 문제인데 지문은 좀 상당히 어려웠어요. 놀랐어. 자, 이거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볼게요. 한자를 알면 우리가 좀 더 쉽겠죠? 낙엽송입니다. 낙엽송. 낙엽은 잎이 떨어지는 거죠. 맞죠? 송은 소나무 송자. 자, 그래서 낙엽지는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나무가요, 그 사시사철 푸른 애도 있는데, 그 이제 잎이 지고 새순 나고 막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잎 지고 새순 나는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지마다 파란 하늘을 받들었대요.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곱대요. 자, 새순 꽃보다 곱다. 자, 여기에서 정서 드러납니다. 어떤 정서인데요? 무언가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어. 자,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는데 꽃이 아니라 뭘? 새순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시 안에서는 꽃보다 새순이 더 좋아. 그렇죠? 자, 청송이라도 푸른 소나무라도 가을 되면 홀홀 낙엽진다 하느니, 자, 푸른 소나무도 가을 되면 낙엽이 져. 자, 그래서 봄마다 새로 젊은 자랑이 사랑웃대요. 자, 봄마다 새로 젊은 자랑이라고 하는 게 뭔데? 이 새순 말하는 거죠. 맞죠? 새순은 봄마다 자라나잖아. 태어나잖아. 자, 그래서 이 새순이 봄마다 새롭게 젊게 태어난 이 자랑을 사랑웃다,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결국은 이 말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한 겁니다. 맞죠? 말만 바꿨어. 자, 낮에 햇볕 있고 밤에 별이 솔솔 내리는 이슬 마시고요.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대요. 자, 지금 이 시에서요,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가 지금 3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봄, 두 번째 여름, 세 번째 가을. 맞죠? 자, 그래서 이 계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자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런데 어떤 자연물, 새순이라고 하는 자연물이 참 예쁘고 곱고 사랑스럽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난다. 맞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읽고 우리 요 보기 한번 넘어가 보면요, 가와 나에는 모두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인식이 드러난답니다. 자, 그래서 가의 화자는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죽음, 탄생, 성장을 반복하는 생명의 모습을 드러낸대요. 이거 우리 읽으면서 다 찾았네. 봄, 여름, 가을 해가지고 봄에 피어나고 여름에 자라나고 가을 되면 잎지고 그 뒤에 또 봄 되면 새순으로 나고 그리고 그 자랑이 아주 사랑스럽다며. 맞죠? 자, 그래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네. 이 작품이 뭐가 어려워요? 자, 이거 예전에 고3 수능 특강에 수록됐던 작품인데요. 고3 수능 특강에는 보기가 뭐랑 연계돼서 나왔냐면요,
당시에 시가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인 그 일제강점기와 연결해서 이제 보기가 나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순이요 지고 나서 또 자라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 모습이 당시에 억압받고 있던 우리 민중이 계속 에너지를 이제 마치 새순이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힘을 얻어서 계속 짓밟히고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어떤 민중의 모습, 우리 민족의 모습을 좀 이제 예천적으로 나타내는 작품이다라고 이제 연계가 되었었거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이거 해설지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해설지에 실제로 이렇게 새순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하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보고 아 새순은 그냥 우리 민족 이렇게 땡땡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문학 공부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 자, 그래서 문학 공부는 뭐냐면요. 그래서 이 세순이 우리 민족이랑 연관이 된다고 하는데 왜? 가 돼야 돼. 그리고 그 왜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게 문학 공부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이 다음 작품으로 넘어오면요. 이 작품은 되게 좀 여러분들이 읽기에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작품의 제목은 소등이고요. 소등은 불을 끄는 행위를 말한다. 그쵸? 자, 그래서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대요.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현실의 울타리 안에는 한 포기 풀도 자라지 못하는 가뭄의 뜰이 있고, 자, 여기에서 나는 요거 하나 체크할래. 현실. 왜 그럴까요? 자, 이 현실이 어떤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데요? 메마른 껍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현실의 울타리 안에는 가뭄의 뜰이 있대요. 현실의 이미지 연결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화자가 바라보는 인식 안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메마른 곳이고요. 가뭄이 있는 곳입니다. 맞죠? 자,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 한번 보자면 내가 불을 끄는데 불을 끄는 행위는 뭐 때문인데? 꿈 때문입니다. 맞죠? 꿈꾸러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이어 넘어오면요. 불모의 뜰에서는 뿌리도 타는 목마름과 라고 해서요. 불모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한자 그대로 하면 털이 없는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불모의 땅 또는 이제 불모지라고 하면은 어떠한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황폐한 황무지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걸 불모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불모의 뜰 역시 무엇을? 현실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뿌리도 타는 목마름과 비틀어진 가지의 마른 나뭇잎. 이제는 당연해. 왜? 메마르고 가뭄이 있다며. 그러면 당연해. 맞죠? 이런 나뭇잎들도 보스라지고 있대요. 어디 안에서? 현실의 울타리 안에서. 화자가 느끼는 현실이야. 맞죠? 자, 나는 불을 끈대요.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 나는 불을 끈대요. 꿈이 얼마나 좋으면은 불 끈다는 얘기 두 번이 나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가뭄의 마른 현실에 시체의 꽃이 달린답니다. 이미지가 이상해. 그러면 일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야. 찬란한 화제를 위해 지피는 불길은 거인처럼 지솟아 꿈을 밝힌대요. 자, 여기까지 끊었을 때 일단은 굉장히 생소한 이미지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불을 끈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어디 안입니까 지금? 꿈속이야. 꿈속이면 뭐든지 되지. 맞죠? 자, 이 꿈속에서요. 가뭄의 마른 현실. 이거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쵸? 현실은 되게 메말랐어. 그런데 그 시체의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를 위해 지피는 불길. 자, 그러니까 일단 불길이 일어났나 봐.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데? 찬란한 화제라고 표현했어. 자, 그리고 이 불길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데? 꿈속을 밝히는 역할을 해줘. 자, 그러면 딱 여기만 읽었을 때 지금 찬란한 화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화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데? 불이 나는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럼 이 화재는 긍정적인 의미일까? 부정적인 의미일까?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왜? 이 화재가 뭘 해줬는데? 내 꿈속을 밝혀줬다며. 맞죠? 자, 그래서 이 화제는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상상 속 이미지가 꿈속이니까. 맞죠? 이 상상 속 이미지에서 이 불이 나는 게요. 긍정적인 이미지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요원의 검은 그슬린 검은 잿더미 위에서 불났으니까 당연히 잿더미 있겠지. 맞죠? 그 잿더미 위에서 뭐가 푸른 바다가 번져가고 싱그러운 냄새가 뿜어난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이 잿더미 그 위로 푸른 바다가 번지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싱그러운 냄새가 난답니다. 탄내 안 난대. 자, 꿈속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요 냄새 그 다음에 3월의 뜰까지 보면요. 우리가 보통 3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느 계절? 잠들었던, 얼어있던 생명이 깨어나고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봤더니 이 꿈속의 이미지가 되게 뭐랑 반대돼? 뭐랑 반대되는데? 현실의 이미지랑 반대되네. 왜? 현실은 메말랐다며.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불모의 뜰이라며. 맞죠? 그런데 꿈속에서는 불길이 나서 잿더미가 있는데 그 위로 싱그러운 냄새가 나는데요. 이 싱그러운 냄새는 생명 냄새겠지. 맞죠? 자, 그래서 3월의 사상을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이게 너무 좋은가 봐. 맞죠? 자, 다음 3 넘어왔을 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1, 2, 3 넘어왔는데 시상이 계속 달라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핸드폰에서 사진첩을 보는데 갤러리에서 사진 하나씩 넘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첫 번째 사진 넘기고요. 아까 현실의 메마른 모습이었다. 그치? 두 번째 사진 뭐였습니까? 꿈속에 싱그러운 냄새 나는 모습이었네. 맞죠? 세 번째 사진 봅시다. 자, 나는 불을 끈대요.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나는 지하층계를 딛고 내려간답니다. 가는 물줄기는 어느 샘의 뿌리를 받고 질적질적 땅을 적시고 있대요. 자, 땅 나오는데요. 불 꺼져 있으니까 꿈속은 맞아. 땅 나오는데 현실에선 되게 메말랐잖아. 여기에는 뭐가 있는데? 물줄기. 되게 촉촉하네. 맞죠? 마른 뿌리는 가는 물줄기의 주둥이를 받고 지금 목을 축이고 있대요. 현실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메말랐으니까. 맞죠? 나는 불을 끈대요. 자,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서 불을 끈대요. 자, 불을 끄는 건 무엇으로 가기 위함입니까? 꿈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맞죠? 그러면 불을 켜는 건 어디로 가는 거야? 현실로 가는 거야. 맞지? 그런데 현실의 시간을 위해서 나는 꿈을 꾼대요. 맞죠? 자, 그러면 이 꿈은 무엇을 위한 거야? 현실을 위한 거야. 현실은 어떤데요? 메말랐어. 꿈속은 쉽게 얘기해서 촉촉해. 맞죠? 아주 싱그러워. 자, 이 싱그럽고 촉촉한 이 꿈속에서요. 현실의 메마름을 덮어버리고 싶어. 또는 이 현실의 메마름에 도움을 주고 싶어. 그것을 위하고 싶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담겨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여기 있는 걸 보자면요. 나의 화자는 척박한 현실이 생명력 있는 세계로 전환되기를 소망하며 생명력 회복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대요. 자, 척박한 현실은 현실 그대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다. 그치? 생명력 있는 세계는 아까 뭘로 그려졌어? 꿈속의 세계로 그려졌네. 맞죠? 자, 그래서 이 현실이 꿈속의 세계로 전환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현실의 시간을 위해서 나는 뭐 하는데요? 불 끄고 꿈을 꾼대요. 맞지? 자, 그래서 생명력 회복에 대한 지향으로 볼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 이미지 전부 뭘로 보면 됩니까? 생명력이 있는 이미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내용이 담겨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먼 바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의고사 수능 이거 있죠. 이 모의고사에서는요, 특히 소설문학, 이거는 고전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통 소설의 3요소라고 하면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 그쵸?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문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소설에서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인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물이야. 인물, 사건, 배경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지? 왜 그러냐면요, 이 소설은요, 처음부터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부분만 나와 있잖아. 그러면 가운데가 뚝 잘라서 나와져 있는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 부분에 읽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이 소설의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수업 시간에 지각한 거랑 똑같아. 지각했어. 왔어. 한 20분 지각했어. 지금 뭐 하는지 두리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를 따라가면 되는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윗부분 다시 읽으세요. 어차피 뒤에 가면 문제 못 풀어요. 이해 안 돼서. 자, 그래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흐름을 내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인물을 봐야 된다. 차라리 뒤에 문제를 하나를 못 풀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는 게 낫지. 똑바로 못 읽고 다 틀리는 것보다는. 제대로 읽고 다 풀면 다 좋고요. 가장 좋고요. 자, 그래서 인물을 바탕으로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의 말과 행동 아주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있을 거야. 그 지칭하는 말을 놓치면 안 돼. 특히 고전에서요. 고전은요, 그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막 한 개가 아니라 4개, 5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지금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대화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앞부분에 완전 초박 집중해서 읽는 거야. 그래서 앞부분에 초집중해서 읽다 보면 뒷부분에는 조금 힘 빼고 읽어도 그냥 내가 평소에 그냥 책 읽듯이, 책을 안 읽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책 읽듯이 읽어도 그냥 읽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자, 지금 그 자식들은 저희들이 나고 자란 저희들의 셋짜리인 집이 수몰되건 말건 관심이 없대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자식이라고 하는 놈들 있네요. 자, 수몰보상금을 나눠 가신 뒤에는 제 어미가 어찌 살든 내려와 보지도 않는데, 자, 그 자식들 제 어미 부모 자식 간인데 부모 자식 간에 수몰이라고 하는 힌트가 나왔어요. 이거 사실은 뭐 단어를 알면 좋겠는데 뭐 모르면 어쩔 수 없죠. 수몰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뒤덮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보통 수몰은 이제 댐이 만들어지거나 뭐 저수지가 만들어지거나 하는 그 지역을 이제 보통 수몰 지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차면 덕님은 순천의 막내 딸년 집으로 가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자, 시부모와 영감 산소를 지척에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대요. 자, 여기까지 딱 끝내요. 지금 그 자식은 제 어미가 어디 살면 내려와 보지도 않고요. 자, 수몰 보상금을 나눠 가진 뒤에잖아, 그치? 이 나눠 가진 뒤에는 그 자식들이 어미와 지금 수몰 보상금을 나누어 가졌겠네. 자, 그리고 나서 덕님은 하고 나서 막내 딸년 얘기 나옵니다, 맞지? 자, 그러면 덕님은 누구야? 제 어미. 막내 딸년 누구야? 그 자식들 중에 한 명이겠네. 맞죠? 자, 그래서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덕님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 지금 수몰 지역 떠나는 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느껴지죠? 자, 그래서 그러나 그 심정 누가 알아주랴? 평생 살면서 영감 죽을 때 빼고는 이렇게 애통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만큼 슬프대요. 자, 그래서 설이 가까워 오건만 어느 자식 내려온다라고 하는 기별 없대요. 자, 지금 상황 어떤 상황? 덕님을 찾아오는 자식놈의 새끼 아무도 없다. 맞죠? 자, 그래서 혼자서 설을 세워야 하나 아니면 오라는 소리는 없어도 어느 자식 집으로 새러 가야 하나 80노부가 그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그 정도로 나이 많이 먹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뭘 하는 거냐면 이 쭉 걸어가면서 마치 막 뭘 줍듯이 정보를 막 주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주워가면서 읽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요. 자, 다음 미안합니다. 조금만 시간 더 좀 할게요. 미안합니다. 혹시 급한 사람 있나요? 없나요? 미안해요. 자, 만수는 남도의 한 수물 예정지에서 살면서 월남전에 함께 참전했던 대석을 누른답니다. 만수, 대석 나와요. 자,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내가 작년에 이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 있던 덕님 이야기 있잖아, 그치? 이 덕님 이야기가 여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뒷내용이 뭔지 모르잖아, 그쵸? 자, 그래서 계속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한 중반쯤 읽고 깨달았어요. 한 3분의 1쯤 읽고 깨달았어요. 앞에 내용이랑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다른 에피소드
다른 에피소드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실제로 앞에 나와 있던 독립이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읽는데 읽으면서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는 건 역시 또 내가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려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뚝방 동네에 살던 대석은 수물 예정지에 사업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만수의 말을 듣고 어린 아들 명호를 데리고 만수를 찾아가고 세 사람은 동네를 돌아다닌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수물 예정지로 갔습니다. 이 수물 예정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 덕림 동네겠지, 맞죠? 덕림이 안 나오더라도 자, 명호의 노랫가락 덕분인지 그날 밤새 달빛조차 그득했대요. 자, 그래서 쭉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요, 고물을 주워 담는 동안 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바로 뭐냐면 수물 예정 지역에 뭐 하러 온 거야? 고물 주우러 온 거야. 왜? 수물 예정 지역이니까 사람들 다 빠져나갔을 거 아니야, 그쵸? 거기에서 이제 이 고물 주우러 온 거고요. 자, 다음 반지 남편 칠환이는 자 짐승 수집에 나서고 있는 참이었고요. 자, 칠환이는 작년까지 경기도 광주의 가구 공장에 다녔답니다. 그곳에서 아내인 반지를 만났는데 두 사람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나 칠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전봇대에 부딪혀서 칠환은 장애인이 되고 말았대요. 자, 행복과 불행은 늘 칠환에게 교대로 왔는데요. 아내를 만나자 사고를 당했고 사고를 당하자 고향집이 수물지구가 되었으니 보상금을 타가라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자, 집이라고 해봤자 이미 폐가가 된 지 오래인 집으로 내려와 보상금을 타서 제 병원비로 다 써버린 칠환은 남이 버리고 간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이제 수물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지 집은 못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 집 들어가가지고 수물 예정 지역에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집은 기름 보일러로 개조한 집이라 칠환에는 기름 살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중에 짐승을 잡아다가 팔아서 이제 돈을 마련해 올 생각이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소나 개는 없고 고양이나 염소들을 잡으러 이제 돌아다니다가 자, 갑자기 어떤 시꺼먼 밤에 머리통을 만나게 돼요. 자, 근데 세 개의 머리통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시오? 라고 하니까 집주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칠환이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점잖게 말했대요. 왜 제 입에서 집주인이란 말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었대. 사실 진짜 집주인이야? 아니지. 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원래 살고 있었잖아, 칠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칠환 입장에서도 막 100% 떳떳하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자, 그래서 생각건대 임기응변 그것은 막다른 길에 접어든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최대의 무기가 아닐 수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칠환의 머릿속에 재미있는 생각 하나가 휙 지나갔대요. 자, 누가 이 야심한 밤에 남의 빈집을 털고 있는 거요? 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그 머리 세 개가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직원이요. 다음 페이지. 자, 아직 집을 완전히 비우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하다니요. 그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걸 아시오 모르시오? 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머리 세 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보시오, 집주인이라는 자가 어째 몸을 숨기는 거요? 당신의 재산에 손을 대고 있는 자 앞에 떳떳하게 나와보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막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고물장수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어린 아들 명호 데리고 세 명이서 고물 주우러 왔잖아, 그치? 그 인물들 세 명이겠네. 그 세 명과 누가 만난 거야 지금? 반지 남편 칠환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둠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다가 뒤에 이 고물 죽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제 할 일 다 끝났다고 같이 고양이나 한번 잡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짐승 잡는 거 도와줍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기 보면요. 자, 수물 예정지인 마을에서는 생기 유지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족 공동체의 붕괴, 그 아까 덕님이 자신놈들 아무도 안 찾아왔잖아, 맞죠? 자, 다음 빈집이 드러난 마을에 주민들의 눈을 피해 들어온 외지인 누구였어? 3명, 맞죠? 자, 다음 아직 떠나지 못한 주민이 누군데? 칠환이, 맞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편 수물 예정지에서 유랑하는 이들끼리의 연대를 통해 이 연대 뭘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함께 사냥하는 것으로, 맞죠? 자, 그래서 어려운 이들이 서로 돕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해서요. 자, 지금 요 그 소설의 일기와 관련해서 사실은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방금 내가 읽은 게 뭐냐면 인물 중심으로 읽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인물 중심으로 읽기가 소설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좀 읽어보면 되고요. 자, 다음에 고전 시가도 좀 하고 싶은데
고전 시간은 여러분들도 방학 때 저기 원장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많이 봤으니까 고전 소설은요 어휘가 중요합니다. 어휘가. 그래서 어차피 고전 소설은 반전이 없어. 고전은 반전이 없습니다. 맞죠? 고전은 반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잡아놓은 이야기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핵심이 되는 단어들 있죠. 그 지금 여기 혹시나 나중에 집에 가면서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여기 민노가라고 하는 작품 고전 시가가 담겨 있는데 이 민노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이 조세, 세금 걷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그래서 그 세금을 잘 내려면 뭐 해야 돼? 우리 농사 열심히 지어야 돼. 라고 하는 민중의 어떤 역할이나 또는 이제 뭐 의무 또는 이제 그 과정 안에 담겨 있는 조금 너무 과한 조세 수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읽으면서 어느 정도로 읽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